제1부 판례평 2024년 판례평석 시간입니다. 제1주제 2024년 국세 판례평석입니다. 좌정은 류철영 법무부의 태평양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는 이정열 법무부 세종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은 홍익대학교 조성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좌정 그렇게 원래 형식은 좌장님께서 가운데신데 발표자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를 하셨습니다. 네,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류철영 변호사입니다. 1주제의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1주제가 2024년 국세판례 평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발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조사관련 판결 중에 우리 실무에서 굉장히 다툼도 많이 있고 관심도 많은 그런 쟁점을 다뤘던 5개의 판결을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제자는 법무법인 세종의 이정열 변호사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열 변호사님께서는 실무를 하시면서 굉장히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셔서 논문 발표 그리고 학술대회에서 발표도 굉장히 여러 차례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발표를 해주시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홍익대학교의 조영태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조 교수님께서 또 발제문에 대해서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토론문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시까지 40분인데요. 발제는 20분 정도는 2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지정 토론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토론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종의 이정열 변호사입니다. 좋은 발표 자리 마련해 주시고 기회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곧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례 공고 중에서 총 5건 정도 국세 관련된 판례를 선정해서 발표를 해 주십사 요청을 받아서 말씀 주신 대로 실무에서 조금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 먼저 5개를 선정하였고 지금 페이지가 제가 발표문으로 준비한 것과 좀 차이는 있는데 아마 2번째, 3번째 페이지 첫 번째 표에 제가 대법원 판결 목록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쟁점과 판결 번호를 기재를 해두었고 원심과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제가 비고란에 적어뒀는데 공교롭게 보니까 다 원심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판결들이 총 4개가 있었고 마지막 부가치세 판결을 추가하였습니다. 판례 공고에 실린 게 총 국세 관련해서 21건으로 제가 집계를 했는데 다음 달에 이제 세법학회 또 판례 회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국세기본법 관련한 파트를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체 선고된 그 판결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체 선고된 판결 중에서 중요한 판결들이 이제 공고에 실리는 것이고 총 판결문은 한 40건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집계가 됐고요. 그 중에서 국세기본법만 9건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을 통해서 전부 다 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몇 가지 판결들에 대해서 한번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조금 생각할 지점들은 무엇인지 한번 일별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표 기준으로 보시면 첫 번째 판결 같은 경우와 3번째 같은 경우에는 불법 비용, 불법 수익, 공교롭게 그런 관련된 주제들에 관한 판결이 2개가 선고가 되었고 또 보시다시피 기존의 판결 내지는 원심 판결하고 다른
결론들이 나와서 사실 이론상으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 실무상으로는 의미가 있다는 걸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이론상으로나 학술적으로 우리가 뭐 연구를 해야 되는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실무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꽤 유용할 것 같고 나중에 납세자들께서 국세청의 과세 시도에 대해서 조금 방어 논리로서 사용할 수 있는 판결들인 것 같습니다. 5번 부가치세 관련 판결은 사실은 실무상으로 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국세 관련된 판결들을 일별하다 보니까 부가치세 판결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하나를 좀 추가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중을 두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자 2번 첫 번째 판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전에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발표문 준비한 것하고 이 편집된 자료하고 페이지 수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수를 조금 언급드리면서 하면 제일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 정리를 믿지 못했고 이렇게 목차 순서대로 말씀을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너무 이렇게 법리적인 내용들만 얘기를 하면 약간 또 오후에 졸리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여기 저희가 소외 회사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 사실 다 신문 찾아보면 다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들도 조금 언급해 가면서 조금 사실관계의 생동감을 부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입니다. 그 문제된 회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고 여기서 제목에서 말하는 자회사는 신한은행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결 납세 방식,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이제 원고인데요. 연결 납세 방식으로 신한은행 주식회사의 법인세를 같이 신고 납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한은행의 인수합병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국일제지랑 신호제지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A4 용지 만든 한솔제지 있으시죠? 거기에 결국은 다 합병이 되었는데 그 한솔제지 이전에 같이 되었던 피합병법인데 신호제지와 국일제지 M&A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신호제지였는데요. 신호제지에 대한 부회장, 피해자가 이제 그 신호제지의 부회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같이 본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가해자라고 이제 표현을 할 텐데 그 가해자께서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본인 명의로 들고 있다가 무슨 계기였는지 적대적 M&A에 들어오게 된 국일제지 편에 서서 그 부회장의 주식을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신한은행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신한은행의 이제 구조조정 팀장 분이랑 뭐 친했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분께 좀 부탁을 해서 내가 지금 명의신탁받은 주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고가에 매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또 대뜸 이제 신한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계신 그 팀장님께서 그렇게 해주겠구만 해서 그것을 구매를 해서 피해자를 부회장 자리에서 이렇게 쫓아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쉽게 말하면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신한은행이 자회사가 관여를 해서 민사소송이 먼저 제기가 됐고요. 거기서 피해자라고 했던 그 전 부회장님 그분에 대해서 신한은행이 150억 원을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가 150억 원을 이제 배상을 했는데 그것을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송금 산입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송금 불법 수입, 불법 비용이라고 봐서 그것이 송금 불산입 대상이라 해서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사건입니다. 어느 번째 이번에 아라비아 숫자 2번 쟁점을 보시면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런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19조 소정의 송금 산입 요건인 법인 통상성과 또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업 관련성은 뭐 굉장히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어쨌든 구조조정 팀장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사업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 것이고요. 과연 이렇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통상적인 것인가? 일반 똑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일반인이라면 그 비용을 지불을 했었을 것인가? 라는 통상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3번 가액 원심 판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인데요.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심 판결은 대법원하고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원심 판결은 대법원 2017 두 51310 판결을 근거로 송금 산입 대상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은 송금에 산입될 수 없고 또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불법 비용이라는 것만으로 반드시 송금 산입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의 정도가 사회 질서를 위반한다고 할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이제 그렇게 대법원의 판결 기본 입장을 이해를 하고 원심 판단은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송금 산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주된 내용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 판결에 따라 공권 자회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문구에서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 대상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즉 지출의 원인 행위의 불법성을 본 것이 아니고 일단 민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그런 확정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하는 그 지출 행위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판결이 일단 확정된 이상 돈이라는 것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판결에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회 질서에 위반한다고 봐서 송금 산입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평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부분은 이제 통상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규정하고 기존 대법원 판결들을 쭉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은 드렸었는데 법인세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 또는 비용으로서 이렇게 해서 사업 관련성은 일단 상수로서 무조건 필요한 요건이고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통상적인 것이거나 해서 OR로 되어 있죠. 통상성을 갖추거나 수익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 관련성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법문상으로 통상성이나 수익 관련성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관련성이 없다는 건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대표이사가 뭐 본인 개인 집을 사는 거나 이런 것들은 수익 관련성 통상성을 볼 필요도 없이 사업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송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겠고요. 수익 관련성, 즉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요건같이 사실은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수익 관련성은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다만 통상성이 인정이 된다면 수익 관련성이 없더라도 손비로 인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례에서는 법원들이 어떻게 판단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나 부분의 위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게 그 법조문을 보면 굉장히 판단을 하기 쉬울 것 같은데 막상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요건에서처럼 원심하고 대법원 판결이 달랐던 것처럼 판결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외환위기 상황에서 그 외환위기는 다 아시는 97년도 IMF 외환위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때 시중은행들끼리 협의를 해서 대량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급한 보전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통상성을 인정을 했었는데요. 그 외에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임원보수, 또 입찰 포기를 대가로 지급한 담합 사례금, 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이런 것들은 또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해서 통상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기 가장 쉬운데 사업 관련성을 부인하기 힘들겠죠. 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다만 이게 통상성을 갖춘 수익 관련성도 뭐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치더라도 통상성 관점에서 보면 이게 불법인 거에는 의문이 없을 겁니다. 제약 관련 법률에 따라서 불법적인 것은 의문이 없는데 그게 사회질서를 위반할 정도인가라고 보면 판단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이제 성매매, 대금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리베이트 것은 사실 업계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고 또 그것이 뭐 일반인들이나 그런 건강보건에 해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사실은 또 그런 것들에 나름의 또 사업 논리로 돌아가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의 경계선이 있다고 적어도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대법원은 어쨌든 통상성을 부인하고 송금 산입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술적인 논쟁도 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이제 학술적인 쟁점으로서 주제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위법 비용
위법하게 지출된 비용이 손비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 이런 학술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나 부분의 둘째 단락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긍정설, 부정설이 있습니다. 긍정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일반적인 소득 개념에서 보면 불법이건 아니건 어쨌든 비용은 그 사람의 지출자의 담세력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그 손비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부정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정하실 수 있듯이 불법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 보긴 그렇지만 어쨌든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 불법을 조정하는 것, 세법이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대법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설에 있대 그 정도가 사회 질서에 위반될 정도에 이르러야 부정한다는 취지인데요. 그 판시 내용은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판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대법원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되고 순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도 송금 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 그게 원칙입니다. 긍정설이 원칙이고, 다만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사회질서 위반 여부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이 대상 판결로 돌아오면 그런 지출, 위법 비용의 지출에 대한 위법성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좀 학술적이고 또 너무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 행위가 불법성이 있을 것이고 원인 행위 외에 지출 행위의 불법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그 사례가 바로 이 사례인데요. 고의적인 적대적 M&A의 고의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서 민사 판결이 확정됐다라는 그 원인 행위는 불법성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죠. 그 민사 판결에 따르면. 다만 확정된 판결에 따라서 그 판결금을 지급하는 그 행위 자체는 아마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판결이 확정되는 지급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의 대상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후자, 즉 지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포인트를 둬서 송금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통상성에 관한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의 추가된 판시 기준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첫 번째 많이 해서 두 번째는 판결은 이게 실무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거라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3번인데요. 여기 L 제주 리조트와 L 부유 리조트는 바로 아실 수 있듯이 롯데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고, 실제 요 판결에서 다룬, 요 발표문에서 다룬 쟁점 말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다루고 싶었던 것은 부동산 감정평가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리조트에 목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목장을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를 법인세를 납부를 했었는데, 그 과세관청에서는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걸 거쳐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 가액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고서는 새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액으로 이 621억 원을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서 부인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심하고 대법원 판결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 습자 주요 쟁점을 보면 쟁점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상징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재감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과연 감정가액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거래를 하거나 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과세관청이 먼저 나서서 사전에 점검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전문가들이 감정가액 내지는 사례가액을 토대로 거래가액을 확정을 시켜줘야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면 원심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해도 괜찮다, 부인한 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하나의 고려 요소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원감정가액, 즉 여기서 말하면 이제 롯데 리조트에서 합병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원감정가액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되고, 그 외에
특별히 부인할 사유가 있어야만이 부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조문을 조금 살펴보면 4번 로마체 4번 평석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조금 제가 보기에 의외라고 생각했던 거는 법조문을 보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보면 곧바로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읽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 결론이 맞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단서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인이 일단 되는데 괄호 열고 기준금액 원래 이 기준금액의 90%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부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괄호 열고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분명히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해서 기준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문헌상은 사실 읽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결론도 하나의 고려 요소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게 또 이제 결론에 있어서도 저도 약간 또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기획에서 한번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2023년에 6대 로펌 승소 과세 완성 상대랑 승소율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고 구세청에서는 또 그런 승소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부동산 관련 조세 소송은 승소율 5%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요건은 전형적인 부동산 특히나 이제 감정가에 관련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을 파기하면서까지 납세자 손을 끌어줘서 굉장히 실무를 하시거나 또 납세자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로마자 4번인데요. 아까 불법 비용의 문제였다면 이건 이제 불법 수익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했고 실제로 볼만한 이제 사례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의 대표가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횡령죄 형사 판결을 받다가 양형상의 이유로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회사로 다시 환입한 경우에 그것이 이제 후발적 견적 청구 사유로 되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제 횡령금을 취득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횡령금은 사실은 과세 대상은 아니죠. 그런데 뇌물까지만 뇌물 배임 취재 요거만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법상 비용 부인이 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되면서 횡령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횡령금을 다시 돌려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담세율이 줄어들었다고 보아서 후발적 견적 청구를 했고 과세완칙이 부인을 했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생동감을 넣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AB 회사, 그 피해 회사가 청해진입니다. 아마 조금 잊혀졌던 회사일 텐데 그 진해 세월호 사건 그때 있었던 청해진이고요. 이 원고는 그때 돌아가신 회장 말고 아들 유대균 씨입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상 판결 결론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불법 비용과 마찬가지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 것이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고 미국의 판례도 역사적으로 사실은 불법 수익 같은 경우에는 반환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텍서블 인컴이라고 그러죠. 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다가 그 뒤에는 어쨌든 소비한 부분이 있어서도 본인이 일단은 그 과세 대상을 소득을 취한 다음에 본인의 소비 방법의 하나로 돌려준 거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일본에서도 이런 긍정설 부정설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과세 기본 통칙처럼 일본에도 이제 그런 집행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는 돌려준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판결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1심, 2심, 3심 판결이 다 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후발적 견적 청구를 허용이 좀 안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원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2014도 5514 전원 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견적 청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2014도 5114 전원 합의체 판결의 내용은 뭐냐면 횡령금이 문제가 되었는데 몰수 추징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횡령금이요. 그러니까 뇌물이었나 보네요. 뇌물에 대해서 몰수 추징 판결이 선고되어서 뇌물이 국가로 다시 귀속되었을 때 그 뇌물에 대해서 후발적 견적 청구가 되냐가 문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된다고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 판결, 여기서 다툰 판결은 본인이 스스로 돌려준 거는 후발적 견적 청구가 안 된다고 해서 결론이 완전히 갈렸고 그래서 이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꽤 많은 연구 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간단하게 평석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 부분의 대상 판결 의의와 평가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몰수 추징된 경우에 후발적 경제성을 인정해주는 사유하고 본인이 직접 스스로 돌려준 경우하고 대체 왜 대법원이 판단을 다르게 했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횡령금을 직접 돌려준 것은 본인의 소비 방법의 하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횡령금으로 가방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아니면 그것을 횡령금을 돌려주든지 그게 본인이 선택한 소비 방법의 하나이지 어떤 법에서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간 건 아닌데 몰수 추징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돈은 어쨌든 국가로 환입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납세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판결을 비판적으로 보면 몰수 추징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상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 민사법적으로 볼 때 횡령금도 어쨌든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똑같이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만약에 피해 회사가 제기를 했다면 당연히 승소 판결을 받았을 것이고 손해배상 내지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을 텐데 그런 형사소송법상 지급 의무하고 민사법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을 달리 볼 이유가 있는가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대상 판결은 후발적 경정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횡령금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회가 돼서 제가 마침 수행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었었고 대리인도 굉장히 많은 사건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다루고 싶었던 것은 그 중에서 마찬가지로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처분한 것과 똑같이 평가될 수 있는가의 문제 부분에 국한해서 다뤘습니다.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M학원은 명지학원입니다. 명지학원은 아시다시피 유치원부터 있습니다. 유치원, 초, 중, 고, 외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학교, 전문대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학교들을 갖고 있는 학원 비영리재단인데요. 명지건설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건설이 이제 조금 사업을 무리하게 하면서 돈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명지학원에서 갖고 있던 재산으로 구입한 토지 위에 건설비를 들여서 건물을 만들어서 그 건물을 또 한 게 아니고 그 건물을 또 팔아서 취득한 자금을 명지건설로 지급을 한 사건이거든요. 단계별로 보면 제일 처음에 명지학원이 갖고 있었던 그 현금이 출연재산이겠죠. 그리고 그 출연재산으로 산 토지와 지은 건물은 상징법상으로 말하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일 거고요. 근데 그걸 넘긴 게 아니고 또 그걸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징법상은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유 목적별에 사용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 불산입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단계가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까지 과연 포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었는데 요건도 원심하고 대법원 판단이 달랐습니다. 원심 같은 경우에는 상징법상 그 과세 대상 불산입 배제의 취지를 보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친 재산도 결국에는 비영리 재단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처분하는 데 대해서도 과세 대상 불산입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대법원은 우리가 흔히 듣는 엄격 해석주의, 조세 법률주의를 통해서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재산의 매각대금만 말하는 것이지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시겠죠. 당연히 주장했던 것은 이렇게 하면 비영리 재단들이 힘들어진다. 그런 횡령, 개인적인 횡령, 비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상증세법, 또 여러 가지 형법, 또 공익재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상증세법으로 꼭 제재를 가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입법적으로 이게 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입법적으로 뭐 타당한지 여부는 물론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명문상 포섭이 되지 않는 것까지 무리하게 포섭을 해서 상증세를 과세를 해야만이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건 같은 경우는 횡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횡령했던 이사장이 징역 7년을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 형사상 제재도 가능하고 이게 사전에 사실은 그 주무관청이 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뭐 희한하다 표현이 좀 학술적으로 맞지만 희한하게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적법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제재를 가하든지 아니면 불허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의 해석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될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대상 판결의 결론이 저는 꼭 원고 대리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타당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마지막 판결은 사실 입법적으로 해결된 거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치세법 영세율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실 텐데 그게 주한미군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 L 주식회사 전기통신사업상 기간통신사업자라고 하는데 잘 아시듯이 L로 시작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하나밖에 없죠. LG유플러스인데요.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 게 과연 비거주자한테 제공을 한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는 이제 특별한 그 주한미군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영세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2017년에 개정이 되어서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 좀 이 대상 판결이 과연 그럼 아무 의미가 없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비거주자성 판단에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183일 동안 거주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에 보면 그 직업이나 사회생활의 특성상 183일 이상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격상 130 이상을 머물 성질의 것이면 거주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술적인 계량적인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한미군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외부 출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사실 여기에 거소를 두고 생활을 경제적 기반을 두고 생활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주한미군 외에 앞으로 또 다른 기준이 사례가 문제가 되었을 때 대상 판결이 조금 같이 유추 적용 내지는 이런 판단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렇게 5개 판결 소개드리고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 교육대 근무하는 조영태라고 합니다. 2024년 국세 분야 대부분 판례 빼고 토론을 맡았고요. 이렇게 잘 정리된 자료를 이렇게 교육해 주신 유승일 변호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소속은 경영대고요. 저는 법률 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학 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지금 이게 말이 난무하고 글이 난무하는 이 어려운 이 어떤 판결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하는데 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실무했었을 때도 계산만 열심히 했지 이런 어떤 글을 좀 이렇게 긴 글을 읽는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인지 좀 확인하기 어려운 글을 읽는 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제가 또 연구년 미국을 갔다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들을 기회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 조금 질이 낮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발표자분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의 일부 책임은 이게 저를 섭외하시는 회장님한테 있으니까 회장님한테 좀 따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인딩된 자료의 3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부 판결에 나오는 판결 그 21건 중에 이렇게 범위세가 가장 8건은 많았고요. 근데 제가 의견 봤었을 때는 증여사가 역시 또 이렇게 다툼이 많은 세목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수 비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았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34페이지 하단에 5건에 대한 논평을 이제 해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이해한 어떤 바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딩된 그 핸드아웃의 35페이지 이제 위에 상단 보시면은 저기 첫 번째 판례와 관련된 건데요. 2021-35308 여기에 지금 아까 백그라운드를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좀 더 이해가 좀 원활했습니다. 일단 손해배상금과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예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송금을 해야 된다는 걸로 국세청이 패소한 판결인데요. 저는 이제 이거 판결을 좀 보고 조금 그러니까 비법학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좀 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세법 군데군데에 어떤 납세자에게 교정적, 그러니까 올바른 길은 하게끔 하고 위법적인 길은 좀 자제시키는 그런 교정적 기능이 있는 거 조문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좀 그런 면이 좀 보이지 않아서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특히 이제 통상성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본권자회사가 이제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송금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법인세법 21조 2의 징벌적 성격의 건에서 송금 부인하는 규정이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있지만 일단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부인된다는 점, 그리고 통상성의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보시느냐,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뭐 빈번한 일이다, 빈번하지 않은 일이다 라는 그 생각이 다 다르게 있었을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익 관련성과 관련돼서는 아까 뭐 신한은행이라고 말씀 주셔서, 근데 신한은행과 이 M&A 건의 고가, 주식 고가 매입과 무슨 관련이 있지라는 또 생각도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특히 뭐 제가 뭐 들은 생각은, 제가 뭐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뭐 속도 위반, 뭐 주차 위반에 대해서 그런 벌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송금비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속도 위반한 거, 주차 위반한 것은 위법행위. 근데 그거에 대한 부과된 거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은 어떻게 좀 이렇게 인정해주는 행위. 그리고 구분해야 되는서 설명해야 되나? 라는 그런 좀 약간 좀 갸우뚱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하단에는 지금 세 번째 판례입니다. 첫 번째 판례를 같이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순서를 좀 그렇게 했고요. 제 발표자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 위법 사용료 사용 상당에 대해서 해당 금원이 납세자가 이제 알아서 이제 이렇게 반환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이슈였는데요. 요거 관련돼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납세자가 이미 자신 반환한 거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근데 앞선 판례 2014도 5514의 이제 국가 몰수증의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갸우뚱하다가, 또 달리 생각하면 이건이 아까 뭐 이태규 씨라서 저기 형사재판 진행 중에 좀 사회적으로 이슈된 건이었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의 사실관계 때문에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자진해서 반환했다는 점, 그리고 또 달리 생각해보니 그러면 납세자가 뭐 이를테면은 세율이 높았던 시절, 그래서 세율이 낮은 걸로 이렇게 어떤 세법 변경이 생겼다.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번에 지금 세율이 높으니까 빨리 손해배상금을 이렇게 반납을 해가지고 이렇게 송금 인정해야지. 그래서 그 감세 효과를 더 받아야지라고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판결도 나름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 상증법상 그 판결, 그 감정가 평가심의위원회 관련돼서요. 이제 원감정가액의 기준금액 이하이어도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된다라는 그 국세청의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이 패소된 판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환영받을 만한 이제 판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세청 산하에서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뭐 재산평가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 담당 공무원이 과감하게 과세를 하기 전에 이 액션을 취하기 전에 본인 행위에 대한 어떤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 판결을 받아서 좀 행위를 취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지고요. 이 평가심의의 경우에는 좀 이 결과에 대해서 납세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이 많이 내려지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평가심의위원회 산하 이제 그 위원회 위치가 국세청 산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위원장에도 국세청 내부이어서요. 이런 위원회의 역할, 비록 이제 권고라고 하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거의 국세청 그 담당 공무원의 어떤 행동 근거를 마련해주는 결과에서요. 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어떤
그 결정 내용의 적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상징법상 그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된 범위 요거 관련돼서는요, 예, 부설장이 패소한 판결인데 역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됨에 한정시켜서 해석하는 판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지를 하고요. 이제 출연받은 재산의 공유 목적의 사용에 대한 통제가 비조세적인 방법이 가능하니까 굳이 이걸 억지로 이제 넓혀서 해석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원심 판결, 사실 저 원심 판결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좀 입법 취지 연역만에 근거해서 이제 원심이 그렇게 판결한 건지에 대한 어떤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어떤 나름의 다른 선행 판결이 있었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들었고요. 그다음 그 37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가치세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는 이 마땅히 중앙미군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뭐 그러하고 183일 동안 이제 이상 있을 테니까 이제 고소를 보는 게 것이 맞고 이 분들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는 아만 외화 획득 요령이라 하더라도 영세율 보면 안 되죠. 이제 비고자가 이제 비고자가 아니니까요. 근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지지를 하는데 이 논점의 외로 간혹 이제 개정세법에 보면 이제 그 문구가 바뀌어지는 경우에 이게 확인적 규정인지 창설적 규정인지에 대한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실무를 했었을 때도 그 개정세법의 문구가 외형이 좀 바뀌니까 이거 외형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답세자들한테 경중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여러 번 봤거든요. 봤을 때는 차제에 개정세법을 이거를 이제 기재부나 가사관청에서 공표를 할 때 이게 확인적 규정인지 창설적 규정인지에 대한 것을 좀 분명히 해주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이 대상권회 같은 경우에는 537페이지 하단에 보시다시피 영세율 적용 대상 명확하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 내용에 대해서 관제자께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수준이 이게 높은 질문들이셔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에 있어서 통상성의 이제 계량적 판단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사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드는 생각은 학회별로 이제 구성원과 그런 분위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세법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법조인이나 법학 교수님들이 많으시고 제가 세무학회 판례 관련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법원에서 1심, 2심, 3심 판결이 왜 이렇게 다른 경우가 많냐 그런 질문을 하셨고 그때 마침 사회를 잘 하셨던 분이 여기 옆에 계신 이철현 변호사님이셨는데 이철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었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 여기 지금 파기환송된 것처럼 이런 계량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1심, 2심, 3심 결론이 다른 경우가 많고 같은 평면에 있는 같은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에서도 모순된 경우가 완전히 없다고 하긴 힘들고 그런 데서 실무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반대로는 저희가 할 일이 있는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로 답변을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관련성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익 관련성을 인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까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법인세법 19조를 보면 사업 관련성이 이제 공통된 요건이고요. 수익 관련성 혹은 통상성이라서 요건은 통상성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 관련성도 이제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요건 같은 경우 신한은행도 M&A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업무가 있고 실제 그 담당 팀의 팀장이었기 때문에 사업 관련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있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가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랑 요건하고 이제 특별히 차이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벌가금 과태료는 이제 법인세법의 비용으로 열거가 되어 있고 요건은 이제 열거는 안 돼 있어서 일반적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량적 기준이 없는 그 통상성이 기대해야 되는 사건이라서 조금 이런 판단의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판결에 대한 이제 말씀들은 쭉 전체적으로 이제 동의한다는 취지신 것 같고, 그 마지막 꼭지에 대한 질문은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서로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상 판결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월호 관련된 그 유대균 씨 관련 사건이었고, 대법원 판시 중에 좀 특이하게 이런 판시가 있습니다. 이 대상 판결의 판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횡령금 반환은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이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적어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균 본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준 게 아니고 형사사건에서 이익을, 양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돌려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발적 견전 청구 사유를 인정해주는 것은 심정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됐던 것 아닌가. 제가 함부로 대부분에 계신 분들의 그 판단 근거를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배경도 조금은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정평가 관련된 이제 두 번째 판결 관련해서도 저도 마지막 꼭지처럼 평가심의위원회 내지는 일반적으로 보면 국세청 내부심의위원회 결과들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공유되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봤던 게 요건 같은 경우 서울지방청의 평가심의위원회가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 이제 내부위원 3분, 훈령상 내부위원 4분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11분, 내부위원 3분 이렇게 해서 공정성 확보 노력은 많이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사람 판결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유가 좀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되어 있으면 나한테 불리한 결과라도 좀 받아들일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실무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네 번째 이제 7페이지 슬라이드에 말씀 주신 명직 학원 관련된 판결도 원심 판결의 이제 판단 취지 이런 것들 말씀을 주시고 대상 판결도 마찬가지인데 요건도 대법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완전히 고려를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뉴스에서는 굉장히 악의적인 사건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횡령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명직 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면 횡령, 법적으로 횡령이 해당되는 의무는 없죠.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냐면 그런 취지라고 보기 좀 어렵고 더 큰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할 부분은 이 당시에 명지학원은 회생 상태였습니다. 근데 회생 채권이 한 1,500억 정도 됐는데 그 중에 국세 채권이 한 6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국세 채권인데 그걸 못 갚아서 회생을 못하고 파산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교 여기 임직원들이나 학생들이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은 고려를 해서 구제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창설적 규정이지 확인적 규정이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인 것 같고 저희도 항상 이걸로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판결 번호를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앞에 2023두에서 제일 앞에 이렇게 접수 연도입니다. 근데 지금 요건 5건을 보더라도 지금 거의 5년 만에 선고된, 4년 만에 선고된 판결 이런 것들이 꽤 많죠. 이번 판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송이 길어지면 이게 상고심만 4년이 걸렸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거의 7, 8년 걸렸다는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납세자는 이게 본인 유리하게 확인적 규정이라고 하고 과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창설적 규정이라고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관된 기준이 있는 분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상위 법령의 개정 전부터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외국 협정, 국조법이나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협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협정에 원래 근거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확인적 규정이 될 거고 전혀 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실무 판례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설이 됐으면 창설적 규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워낙 말씀드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들께 토론 기회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주제 마치고 좀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개별적으로 말씀